노마디즘 이진경 0. 차이의 철학과 역사 유물론 1. 천혜고원 혹은 철학적 음악. 천혜고원은 아마 20세기에 간행된 가장 위대한 철학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것이 보여주는 사유와 개념들의 새로움과 독창성, 그러면서 때론 익살스럽고 환상적이며 치밀하고 허허로운 문장들이 그렇다. 하지만 이 책은 저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확실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책 기계로 이용하여 새로운 뭔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관두고 읽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일전에 리오타르가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언급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들레주나 스피노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표상 없이 사유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표상을 통해서 지각하고 생각하며 말한다. 의미란 대개 그렇게 표상된 어떤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표상이란 representation이란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뭔가를 보고 빨간 깃발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단지 눈앞에 나타난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말에 의해 고정되는 것은 일단 접어두자. 눈앞에 빨간 깃발은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어떤 것과 연관되어 떠오른다. 혹자는 거친 툴을 떠올릴 것이고 혹자는 운동회의 홍군 깃발을 떠올릴 것이고 혹자는 공산주의를 떠올린다. 공산주의를 떠올린 사람은 더불어 유혈낭자한 내전을 떠올릴 수도 있고 빨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 관념이나 도덕 등을 통해서 빨간 깃발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은 이런 식의 사유에서 처음부터 벗어나 있다. 가사가 딸린 가곡조차 어떻게 연주하는가에 따라 때론 경쾌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만들지만 때론 진중한 느낌을, 때론 장중한 느낌을 만든다.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가사를 읽는 것이다. 같은 바흐의 프랑스 조곡도 누구는 무게 있게 연주한다면 누구는 경쾌하게 연주한다. 여기서 사용된 필경 어떤 표상을 만드는 무게 있는 경쾌한 등의 단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음악 없이 연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것일 뿐이다. 연주가 주는 감흥이나 느낌은 그 말들 이전에 오며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온다. 들레주가 글로 쓴 음악에 대해 말할 때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토록 강조했던 명료함과 뚜렷함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적어도 그의 책이 어렵다는 비난을 웃어넘길 때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반대로 그의 책을 음반을 걸어놓고 음악 듣듯이 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책의 리듬을 타고 읽어달라는 것일 것이다. 리듬을 탄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다. 수영을 한다는 것은 물의 리듬을 타는 것이다. 나도 수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내 몸은 그저 수직 운동만을 할 뿐이다. 반면 수영의 동작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많다. 리듬을 탄다는 것은 이해나 인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 이런 음악적 책 기계를 통해 그들이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겠다. 새로운 사유의 리듬을 타는 것은 새로운 리듬감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유의 음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고 우리의 감각 정서를 변용시켜 새로운 사유의 리듬에 적절하게 감응하게 한다.
책이 어렵더라도 그건 처음 듣는 음악이 생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라. 쇤베르크의 순진한 생각처럼 현대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 12음 기법의 불협화음이 고운 소리로 들린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몇 시간이든 듣고 나면 음악적 소리에 대한 감각, 음악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 들레주 플러스 가타리 1980년에 쓰여진 천의 고원이라는 책에 이르기까지 둘이면서 하나인 동시에 그 이상인 이 책의 저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얘기하겠다. 들레주는 휴메에 대한 책이 있지만 니체에 대한 책으로 본격적인 지적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들레주는 강한 의미에서 니체주의자이다. 그에 못지않게 동일한 의미에서 강한 의미의 스피노자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다. 들레주는 60년대 이전에 막스를 읽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니체와 막스를 같이 읽으면서 그때 비로소 막스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헤겔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그의 사유 전체에 드러나는 만큼 그와 근접했던 한에서 막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호의를 갖고 있진 않았다고 보인다. 막스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된 건 68혁명과 가타리 때문인 듯하다. 반면 가타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프랑스 공산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극좌파 막스주의자였다. 68혁명 때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독창적으로 사유하던 막스주의자였다. 그래서 가타리는 들레주와의 그런 연대와 우정에도 불구하고 니체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사유하고 책을 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독창적이고 훌륭한 네 권의 책이 쓰여진다. 안티오디푸스, 카프카, 천의 고원, 철학이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들레주 말을 들어보면 아마 락강은 들레주를 가타리에게 소개해주기보다는 자기 주의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다. 마조흐의 소설 모피 입은 비너스에 붙인 들레주의 긴 글에 대해 락강은 자기의 세미나에서 1시간 동안이나 언급했다고 하면서 들레주와 만난 자리에서 나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령 표상에서 벗어난 사유를 꿈꾸던 니체 스피노자주의자 들레주와 표상 세계를 일종의 인간 조건으로 다루는 프로이트 소시르주의자 락강은 어울리기 쉬운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가타리와의 만남에서 가타리의 프로이트 락강 비판에 쉽게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듯하다. 가타리의 말로는 그 첫 만남에서 책을 내자고 서둘렀던 것은 오히려 들레주였고 자신이 반대로 신중파였다고 한다. 나중에 안티오디푸스로 드러난 이 두 사람의 결합은 세간에 많은 비난을 샀다고 한다. 비난의 주된 내용은 전도가 양양한 철학자 들레주가 가타리와 만남으로써 인생을 쫑쳤다는 의미이다. 들레주는 1968년, 69년에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를 출판한 후 에콜 노르말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철학계의 중요 인물로 부상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작업했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들레주는 한 사람은 굉장히 적게 말하고 한 사람은 많이 말하는 관계였다고 한다. 3. 천의 고원에 이르는 길 1968년 이전. 이미 말했다시피 들레주는 철학사를 전공한 철학자였다. 그는 어느 가혹한 비평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철학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얘기했다. 자신은 철학사를 뒤적이며 마음이 끌리는 철학자와 만나면 그를 뒤에서 덮쳐 개간을 했다고 말한다. 즉 어떤 철학자를 뒤에서 덮쳐 사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가 철학사를 가지고 사유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철학자의 사상도 이런 만남의 조건, 이른바 인연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사상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같은 글에서 들레즈는 거기서 니체를 만났고 하던 대로 니체를 뒤에서 덮쳐 사생을 만들려고 보니까 어느새 니체가 자신을 덮치고 있더라고 말한다. 철학사에 대한 이런 식의 이야기는 헤겔이나 하이데거식의 철학사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반감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이기도 하다. 철학사가는 아니었지만 헤겔이나 하이데거 역시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들레즈가 있던 시절은 누구 말대로 후셀, 헤겔, 하이데거, 이른바 3H가 프랑스 철학 전체를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들레즈는 목적론적 방식으로 쓰여지는 철학사는 억압적이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의 철학사를 뒤적이면서 헤겔처럼 자신이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그것을 준비한 어떤 요소만을 보게 되거나 하이데거처럼 동일한 울타리에 갇힌 사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인 게 된다. 그 결과 이런 식의 철학자 서술에서는 이전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냈던 다양한 사고의 선들, 새로운 창조적 사유의 선들이 어떤 하나의 틀 속으로 수렴되거나 갇혀버리게 되고 그들이 각각 만들어냈던 다양한 창조와 변이의 선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들레즈가 생각하는 철학사란 이러한 억압적 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는 언제나 지배적이고 주류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역사나 철학사의 최고 중심에 자리 잡는 철학자나 그 단일한 중심으로 귀착되는 소중심이 되는 철학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벗어나는 사유의 선을 그리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부각시키려 한다.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스피노자, 니체 등이 그렇게 찾아낸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면 주류적이고 다수적인 철학자를 덮쳐 기형적 괴물로 소수적인 철학자로 만들어버린다. 그가 만들어낸 칸트가 그렇게 그려진 대표적 조상이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휴메에 대한 책임 경험주의와 주관성 등의 철학자에 대한 연구서로 출판되었다. 그는 이런 태도와 방법으로 철학사를 뒤져서 자기의 친구들을 찾아낸다. 스피노자와 니체가 그러하다. 데리다의 표현을 빌면 모순보다 더 심오한 차이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문제 설정 속에서 존재가 아닌 생성을 사유하는 것, 무한한 생성을 사유할 수 있는 내재성의 장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들레즈가 철학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재성의 장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강밀도의 연속체로 다루는데 이는 그가 가장 탁월한 내재성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스피노자의 실체와 양태 개념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이나는 것만이 영원 회귀한다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차이화하는 반복이란 개념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또 다른 내재성의 사상으로 변형시켜 스피노자와 교묘하게 뒤섞고 연결한다. 거대한 부정이 아니라 위대한 긍정의 윤리학이 결여와 공제의 논리학이 아니라 생산과 접속의 논리학이 그 두 개의 평면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나 베르그송, 라이프니츠와 푸코, 나아가 프루스트나 카프카, 로렌스와 아르토 등이 그 두 평면이 만드는 공간 속에 나름의 자리를 잡게 된다. 다른 한편 막스주의자로서 가타린은 이미 이론적으로 제도화되어 멈춰 버린 혁명적 사유, 공산당이라는 제도적 영토에 정착하고 고착되어 버린 막스주의적 운동을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실천적 사유로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사유하고 실천한 좌파 공산주의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새로운 막스적 실천이 생성될 수 있는 정치의 공간을 찾고자 했는데
이는 아마 가타리뿐 아니라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간주되어 비난받게 되는 리오타르나 보드리아르 등과 같은 좌파 막스주의자들 역시 어떤 공유점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에만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로 불리는 사고방식이나 좀 더 넓게 그것의 철학적基盤을 제공한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도 아니고 그들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불리는 리오타르나 보드리아르의 경우에도 그들이 제기한 문제와 개념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가타리로 돌아가자. 어쨌든 이런 식의 새로운 막스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현실의 문제로 전면화되었던 것이 68년 5월 혁명이다. 거슬러 가자면 낭테르 대학의 기숙사 문제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이 혁명은 남녀 학생을 별도로 구분된 건물에 분리수용하고 그들의 생활을 분리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일상적 삶을 사로잡고 있는 다양한 권력과 그로 인해 차단되고 억압된 욕망, 그런 억압을 당연시하는 금욕주의적 태도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되었고 그런 문제에 관한 공산당이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좌파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혁명과 실천에 대한 기존의 좌파의 태도와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밀고 가게 된다. 욕망과 혁명의 결합, 그게 바로 그들의 화두였다. 가타리가 정신분석학과 막스주의의 접점에서 사유하고자 했던 것 역시 이것이다. 그에 앞서 이미 영국의 랭을 비롯하여 유럽의 반정신의학 운동을 이끌던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무의식과 욕망을 사회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그 치료 또한 의사와 환자의 일방적인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환자 자신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었다. 가타리 역시 우리가 이끌던 라보르드 병원에서의 집단요법 실험을 통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프로세스, 가족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프로세스로 무의식과 욕망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바가 있다. 거기서 그는 정신병이란 욕망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무의식이란 애초부터 사회적인 것이지 본성상 성적이고 가족적인 것이 승화된 것이 아니란 확신을 얻게 된다. 이것이 혁명이라는 집합적 실천과 연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스탈린주의나 기존 좌파들이 잘 보여주듯 혁명조차 금욕적 실천으로 정의하는 그런 종류의 막스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더욱더 멀리 밀고 간다. 이런 속에서 가타리는 기존의 막스주의는 물론 프로이트와 락강으로부터도 벗어나는 탈주선을 그리게 된다. 예를 들면 가타리는 락강적인 구조 개념에 대비되는 기계라는 개념을 통해 무의식을 정리하고 욕망을 결여가 아니라 생산적 힘으로 정의한다. 이 안티오디푸스 정신분석학 비판을 위하여 두 사람이 접속하여 만들어낸 첫 작품이 안티오디푸스다. 니체의 안티크리스토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이다. 그리스도 대신에 정신분석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오디푸스를 타깃으로 정함으로써 정신분석학에 대한 니체적인 비판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책의 처음 몇 문장은 이렇다. 거시기, 사는 어디서나 작동한다. 그것은 어디서나 작동한다. 때론 멈춤 없이, 때론 불연속적으로. 거시기는 그것은 숨쉬고 그것은 달아오르며 그것은 먹는다. 그것은 똥 싸고 그것은
섹스한다. 여기서 그것은 프로이트가 다세스라고 말한 것, 영역되면서 이드라고 번역되었던 것이다. 안티오디푸스는 또한 막스적인 책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이란 부제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정신분석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붙일 수도 있는 책이다. 이 부제는 막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에 관한 일련의 책에 붙이고자 했던 제목이면서 또한 자본이라는 주저의 부제이기도 했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와 상응한다. 그들이 이 책 전반에 걸쳐 기초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욕망하는 생산 이란 개념은 프로덕시온 데지란트라는 개념은 욕망과 생산이 하나의 동일한 힘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변화는 혁명의 이론을 그 금욕적 틀로부터 탈주하게 하는 이중의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스피노자와 라이히라는 두 명의 선구자를 언급하면서 저자들이 정치학의 근본 문제라고 했던 질문인데 대중은 어째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도 되는 양 자신에 대한 억압을 욕망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히가 나치즘의 승리를 보면서 파치즘의 대중심리라는 책에서 던졌던 질문이다. 스피노자 역시 300년가량 전에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1670년에 출판한 신학정치론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왜 인민은 자신의 예속을 영예로 여기는가? 왜 인간은 예속이 자신의 자유가 되기라도 하듯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가? 그가 던진 질문의 정당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런 일이 그 뒤에 실제로 일어난다. 중앙집권 국가 형성에 집착했던 칼뱅파와 오란여가의 연합에 반하여 평화와 자유주의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당시 네덜란드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었던 제상 요한 드 비트를 1672년 프랑스 군대의 진출을 계기로 대중들이 때려 죽인 일이 있었다. 이 같은 대중의 무지에 격분하여 합리적이고 차분한 평소의 성격과 달리 스피노자는 대자보를 써서 범죄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주변의 만류에 의해 중단한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안티오디푸스에서 이러한 억압적 욕망의 문제를 바로 억압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하면서 혁명적인 욕망과 대비시키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욕에 기초하지 않은 혁명, 반대로 욕망에 기초한 혁명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68년에 이르면 공산당이 주도한 사회주의 운동이나 소련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금욕에 기초한 체제라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욕망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다. 라는 명제를 새로운 기초로 삼고 있는 이들이 보기에 혁명이란 욕망에 반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금욕적인 무엇이 아니라 반대로 욕망에 기초하고 욕망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무기에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적 의무나 도덕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욕망에 기초할 때 그 힘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카프카, 욕망에서 배치로. 이들의 책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들레즈와 가까웠던 푸코에게만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틀림없다. 푸코는 안티오디푸스의 영역반에 아주 좋은 서문을 써주었다. 감시와 처벌에서도 자신이 그 책에 진 신세는 크다고 말했다. 푸코의 이 책이 들레즈와
갓다리에게 다시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하다. 직접적인 영향은 감시와 처벌이 출판된 직후에 나온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안티포디푸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억압적 욕망과 혁명적 욕망의 이분법을 포기하고 그에 결부된 권력과 욕망의 대립도 던져버린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 그들이 카프카에 대한 주석 형식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명제이다. 따라서 권력의 배치이기도 한 욕망의 배치들만이 존재할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배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 감시와 처벌에서 보이는 권력의 배치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 그리고 권력은 금지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생산하고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명제. 주체란 그러한 권력의 효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명제가 권력과 욕망의 관계에 대한 들레즈와 갓다리의 개념의 변화를 야기한 것이다. 들레즈와 갓다리는 이를 카프카의 서술에서 발견한다. 즉 권력과 욕망, 억압적 욕망과 혁명적 욕망의 이항성에서 벗어나 권력과 욕망이 다르지 않으며 욕망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욕망이 되는 내재적 관계를 그 둘 사이에서 발견한다. 4. 천의 구원, 새로운 역사 유물론. 다시 말하지만 천의 구원은 한마디로 배치, 아장스망에 관한 책이다. 배치란 흔히 사용되는 말이기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사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태도를 포함한다. 이걸 이해하려면 약간의 우회가 필요하다. 그건 계열화, 미장세리라는 개념을 통과하는 것이다. 계열화란 개념이 사용된 것은 의미의 논리에서이다. 그것은 의미, 상스와 관련된 개념이다. 여기 축구공이 있다고 하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축구공의 의미는 축구공이다. 말이 되나? 물론 말은 된다. 게다가 언제나 참인 명제, 항진 명제이다. 그러나 그건 동어 반복일 뿐이다. 그런데 축구공의 의미를 이처럼 공 하나 달랑 떼어서 물어보는 일은 철학체계에는 없을 것이다. 가령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하면 날아가는 저 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 공이 날기 시작한 자리에 한국 선수가 있었다고 하자. 그 공이 날아가는 자리에 또 한국 선수가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이 축구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패스다. 여기에 공은 이런저런 선수나 골대 등과 더불어 각각 하나의 계열을 형성한다. 이처럼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과 하나의 계열을 이루며 연결되는 것을 계열화라고 한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실은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시 말해 다른 것과 어떻게 계열화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개념을 통해 들려주는 사물의 의미를 지시나 의도, 기호작용이 아니라 이웃한 항들과의 이웃관계에 의해 정의하려고 한다. 여기서 계열화란 개념은 주로 시간적인 선을 따라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공시적인 차원에서의 계열화 역시 가능하다. 이처럼 공시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계열들을 배치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시계는 시간표 및 벌금과 접속될 수도 있고 시간표 및 몽둥이와 접속될 수도 있고 맥박 및 청진기와 접속될 수도 있다. 첫째 것은 공장에서 발견되는 배치고 둘째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발견되는 배치이고 셋째 것은 병원에서 발견되는 배치이다.
배치 안에서 각각의 항은 다른 이웃과 접속하여 하나의 기계로 작동한다. 여러 기계가 접속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배치가 그 자체로 다른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기계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접속하는 항이 달라지고 작동하면서 그것이 절단하고 취취하는 흐름이 달라지면 동일한 항도 다른 기계가 된다. 저자들은 모든 것을 이러한 배치와 기계로 다루려고 한다. 이 경우 배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물질적 기계들로 이루어진 기계적 배치이고, 다른 하나는 말이나 기호, 규칙, 엄표로 이루어진 엄표 행위의 배치이다. 배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지점을 들레즈와 가타리는 배치의 사가성이라 한다. 배치란 개체의 영역을 규정하는 외부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의 가변성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배치의 개념은 역사 유물론과 연결된다. 막스는 임노동과 자본이란 책에서 흑인은 흑인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그는 노예가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는 계열화 내지 배치를 통해서만 어떤 항의 의미나 기능을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 역사 유물론의 기본 명제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자본이란 GWG-, G는 화폐, W는 상품, G-는 G 플러스 델타 G라는 막스의 정의는 자본을 화폐와 상품의 특정한 계열화를 통해, 다시 말해 특정한 배치로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요약하는 막스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G, A, PM. G는 화폐, A는 노동력, PM은 생산수단. 분리되어 있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화폐의 형태의 자본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생산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생산 역시 하나의 배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의 구원은 강한 의미에서 배치에 관한 책이다. 그것은 배치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배치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배치 속에서 탈영토화하는 벡터는 어떻게 그어지는지, 그러한 배치로 특정지어지는 지층들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탈지층화되거나 재지층화되는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탈출선들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등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처럼 욕망은 특정한 배치로서만 존재한다. 욕망의 다른 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욕망의 문제로 혁명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이란 점에서 이 책은 욕망 및 권력의 배치와 그 변환을 다루는 역사 이론이다. 막스가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서 배치의 역사 이론을 선취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들레즈와 가타리는 그것을 벗어나 기호나 사회관계는 물론 얼굴이나 리듬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역사 유물론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할 수 있다.